안녕하세요.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2022년 1, 2월 김영문 영학 통사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임용고사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물론 지난번에 저희들이 오리엔테이션 했지만, 그때 했던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가지고 잠깐 한번 리뷰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대비죠. 올해가 2022년이니까 시험은 2023년 대비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올해 1년간 김영문 영학 스케줄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스케줄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월에서 4월까지가 영화 개론입니다. 그 중에서 1월과 2월은 통사론입니다. 통사론 플러스 스쿨 그라머. 그리고 3월에서 4월은 영화의 나머지 부분이죠. 히스토리, phonetics, phonology, 그 다음에 morphology, 그 다음에 semantics, 그 다음에 pragmatics. 이런 순서대로 저희들이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서부터 6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자료 3페이지 보시면 5, 6월 돼 있죠. 자, 5월, 6월은 저희들이 원서 특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서 특강은 일단은 트랜스포메이션을 Grammar by 앤드류 라드포드가 쓴 거죠. 이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교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핸드아웃 자료로 한번 제공이 될 텐데, 부교재로서는 Teacher's Grammar, by 론 코안이 쓴 거죠. 론 코안이 쓴. 그리고 이제 스튜던트 그라머라고 있습니다. 또 스튜던트 그라머. by 쿼크 앤 그린바움이라고 한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주로 이제 통사론과 스쿨 그라머 중심의 원서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 Teacher's Grammar를 온전하게 다 하지 못하면 부족한 부분, Teacher's Grammar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여기에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 10월달. 기출문제뿐만 아니라요. 이거보다는 사실 이건 이제 사이드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 저희들이 풀었던 김영문 영학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추가로 저희들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Teacher's Grammar 부족한 부분 필요하면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는 이제 기출문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풀었던 김영문 영학 문제들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문제가 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유형들 혹은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을 살짝 변형해서 6문제 다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용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이 기출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아야지 실전의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구나, 유형이 어떻게 되는구나,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능을 보시면 수능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의 7, 80%는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모양만 살짝 바꿔서 냅니다. 새로운 유형, 새로운 내용은 많이 나와봤자 20% 정도, 아니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대부분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냐면 다 새로 나올 것처럼 준비를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능을 내는 교수들이나 임용고사를 내는 교수들이 한번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임용고사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에게 뭘 물어보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되셔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중요하겠죠. 그거를 당연히 문제로 냅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들은 과거에도 교수들이 들어가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겠죠. 그럼 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또 내는 거예요. 단지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겉포장만 바꾸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우리 수업을 듣는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투피스 정장에 머리도 길게 꼭 오늘 소개팅 있나?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몇 주 있다가 또 수업을 들을 때 오늘은 완전 쇼커트를 탁 치고 하얀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왔어요. 그러면 이 여학생은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내용은 같은 사람이에요. 모양만 살짝 바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여학생을 알아보잖아요. 누구누구구나 라고 알아봐요. 아무리 옷을 바꿔도, 겉멋을 바꾸고 머리를 길게 하거나 쇼커트를 쳐도 다 알아먹어요.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들, 기본적으로 영어 선생님으로서 알아야 될 내용들은 똑같아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단지 그것을 문제로 만들 때 포장을 살짝 바꿔서 교수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 준비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겉포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문제의 본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아무리 겉포장을 조금씩 바꿔낸다 할지라도 다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겉포장에 현혹이 돼요. 새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여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인가를 여러분께서 충분히 인식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올해의 문제 6문제 다 기출문제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오늘 제공한 이 자료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9, 10월 달에는 영역별 모의고사. 영역별 모의고사는 뭐냐 하면, 잘 알다시피 통사론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올 것인가를 제가 새롭게 만든 겁니다. 유형에 맞춰서. 요 유형은 주로 이제 그 전에 기출문제를 참고로 해서 많이 냅니다. 요런 유형으로 내구나. 근데 꼭 전 문제만, 한 2, 3년 전에 스타일들을 쭉 보고, 요런 스타일로 나오더라. 새로운 겁니다. 김영문이가 새로 만든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6문제씩 풀겠죠. 임용고사 6문제라니까. 그리고 플러스 예전에 냈던 또 뭐가 있겠어요? 영역별 모의고사 있겠죠? 영역별 보고 6문제를 저희들이 또 풀어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플러스, linguist for non-linguist라고 있죠.
이 책의 연습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빼먹은 게 몇 개 있는데 이 연습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들이 문제를 낼 때 이 연습 문제를 많이 응용을 해서 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영어뿐만 아니라 웬만한 원서들을 보면 연습 문제는 있는데 연습 문제 답이 잘 없어요. 그 답을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연습 문제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통사론의 임용고사의 거의 한 60, 70%는 이 연습 문제에서 냈던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연습 문제 답이 또 제공이 안 됩니다. 제가 풀어서 드립니다. 책에는 연습 문제 답이 없어요. 풀어드려요. 그리고 이거 빼먹었는데 플러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하냐면 영어학개론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게 뭘까요? 빅토리아 프람킨과 라드만이 쓴 책 중에서 An Introduction to Language로 가시죠. by 프람킨 and 로드만. 그게 한 사람 더 있는데 이 책을 저희들이 볼 건데 내용은 보지 않습니다. 내용은 여기하고 다 겹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거의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이 영어학 개론서 안에 이 영어학 개론서는 제가 제본을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다 풀어서 넣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챕터별 끝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연습 문제를 제가 제공해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원서에는 답이 없어요. 자, 원서에는 답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는 전부 다 제가 해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꽃입니다. 이 연습 문제가. 왜냐하면 연습 문제 제공을 웬만한 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1월 달. 11월은 최종 실전 모의고사죠. 영역별 모의고사는 1회는 1회, 2회, 3회, 4회는 통사로 문제만 쫙 뽑아가지고 풀어보고요. 5회나 6회는 히스토리라든가 음성학, 의문론. 그죠? 그 다음에 7, 8회는 모폴로지, 세만틱스, 프라그마틱스. 이런 것들을 영역별로 제가 문제를 만듭니다. 뉴입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올해 새로 만든 거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뉴입니다. 제가 새로 만든 겁니다. 그 전에 없었던 최근의 2, 3년간의 문제를 경향을 보고 여기는 완전히 실전 모의사이기 때문에 1회에 통사론 3문제, 의문론 2문제, 한 문제는 모폴로지라든가 세만틱 이런 식으로 실전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예전에 냈던 최종 모의고사가 있겠죠. 최종 실전 모의고사 있겠죠. 실전 모고 이 6문제 또 풀어드립니다. 이렇게 풀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텍스의 엑기스를 한 주에 걸쳐서, 자, 이 수업은, 이 수업은 2주에 걸쳐서 합니다. 2주. 요거는 이제 마지막 1주.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주로 3주까지만 하죠. 왜냐하면 11월 마지막 주가 보통 시험을 보기 때문에 3주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청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우리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조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영어학 기출문제 분석.
영어 학습 전략 다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지난번 제가 오리엔테이션 다 했으니까 혹시 인터넷 자료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작년 11월 달에 시험에 나왔던 그 문제를 제가 여기에 넣었습니다. 6문제 그대로 넣어서 답을 다 드렸기 때문에 보시고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제공하고 있냐면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자, 이 임용고사가 나왔는데 이 유형과 과연 비슷하게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김영문이가 과연 2021년에 수업을 했느냐, 그런 유사한 문제를 모의고사에 내서 가르쳐 본 적이 있느냐, 그걸 제가 골랐습니다. 2021년 11월에 실제 나왔던 임용고사 문제하고 가장 유사하게 내가 혹시 냈던 문제, 가르쳤던 문제 있었는가, 그걸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 문제는 김영문이가 언제 만들어서 언제 가르쳤던 내용이냐. 예를 들자면 자, 2021년 11월 달에 보았던 실제 문제가 A형 7번 문제와 유사하게 김영문이가 냈던 게 2021년 11월 기제작 문제 1주차 1번 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참조해 보시고 김영문이 이놈이 무슨 거짓말만 하더라. 내용하고 실제 임용고사 문제는 전혀 관계도 없는 거 가르치던데 말로만 막 자기는 다 맞췄다 그러고 내용이 똑같다 그러더라.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근거를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확인이잖아요. 사실인가 아닌가를 그 수업을 들어보고 그 수업의 내용이 정말 임용고사 나왔느냐, 그 사람이 냈던 문제가 과연 임용고사 실제 문제하고 얼마나 유사하게 냈느냐를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라고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이 사람 믿을만하구나, 이 사람 수업이 들을만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사범대학이라고 하는 데를, 사범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운 데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건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제가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됐을 거예요. 거기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학과장 선생님이 와서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는지 연결해가지고 저기 한 1년간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영어, 이제 그때는 이제 임용고는 아니고 그냥 일반 영어죠. 그러니까 아마 전공의 영어 무슨 리딩 독해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그냥 인문대 영어 영문과가 있고 사범대 영어 교육과가 있잖아요. 그런 점수 차이가 솔직하게 인문대가 조금 더 높았어요. 그런데 제가 수업으로 간 데는 이제 사범대인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사범대 영어 교육과가 인문대 그냥 영어 영문과보다 수능 점수가 한 몇 단계 더 높더라고요. 그건 뒤집어 말하면 이제 사범대 영어 교육과가 인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다 거기 출신들이에요. 똑똑하시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리면 보고 금방 확인이 될 겁니다. 뭐 눈속임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보고 확인하셔서 잘 따라오시면 최소한 영어학에 대해서는 김영문한테 들었으면 임용고사 뭐 큰 문제 없다. 나 수석한다고 보장 못 드려요. 그렇지만 배웠던 데 나왔다. 그래서 올해 이제 수업 들었던 우리 친구들이 1차는 뭐 거의 다 합격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다 문자로 전화 주잖아요. 선생님 말은 인사치레로 그러겠죠. 선생님 덕분에 영어학 문제 이번에 잘 풀어서 1차 다 합격했어요. 1차 합격은 제가 할 몫이잖아요. 2차는 면접이기 때문에 제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1차를 합격한 학생이 내 수업을 듣고 많이 나왔다는 소리는 내 수업, 영어학에 대해서는 제 소임을 다한 것 같아요. 이제 2차 붙어서 면접까지 붙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제 몫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다른 또 문제, 면접이니까 또 실습이 하도 그러니까 아마 교수법 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교육학 쪽에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김영문의 영어학 요 파트는 제가 1차를 합격해 드리면 저는 제 소임을 다한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들었던 우리 친구들이
거의 한 7, 80% 정도가 1차 합격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말로는 그래요. 선생님 2차까지 합격하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는데 제발 약속 지키세요. 오케이. 그래서 올해 하여튼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참고로 생각해 두셨다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 있다. 근데 요새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강을 못하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사생활 문제가 되니까 제 이메일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자, Kim Y Cook 1234 넘버 2 골뱅이 네이버.com 일이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수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거나 뭐 요청사항이 있거나 혹은 피드백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좀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 저도 가끔 가다가 3000% 잘 빠지거든요. 선생님 너무 3000% 잘 빠져요. 제발 빠지지 마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피드백이라든가 뭐 장점, 단점 전부 다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한테 직접 별로 안 좋은 피드백을 드리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학원에 우리 행정실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김영문 여학 선생님 수업에 이런 게 조금 뭐 다 좋지만 이건 좀 단점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남겨주시면 저한테 다 피드백 들어오거든요. 그럼 제가 다 받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고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피드백 일이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바로바로 가능하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수업 스케줄 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사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월 달은 통사론 중심으로 하고요. 3, 4월 달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istory, Phonetics, Phonology, Morphology, Semantics, Pragmatism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 방법은 자, 김영문 영화 개론이라고 하는 이 제본 뜬 게 있습니다.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을 만들면 좋겠지만 저도 책을 한 10여 년간 만들었었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너무 일단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은 매년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새로 나오게 되면 그 기출문제를 반영한 개론서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출판사 우리 사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뭐 한 10,000권씩 찍어가지고 뭐 한 몇백 권 남은 거는 괜찮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찍었는데 이게 이제 다 안 팔리고 새로 또 책을 찍어낸다고 그러면 너무 낭비라고 자기 남는 게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찍는 게 사실 좀 낭비겠구나. 뭐 제 학생들이 10,000명씩 들어온다 그러면 뭐 교육학처럼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 뭐 관계가 없겠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는 제본으로 그냥 합니다. 그래서 제본으로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낭비가 없어요. 학원에서도 수강 들어온 학생들이 신청한 학생들한테만 제본 떠서 그대로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낭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새 지구가 낭비가 너무 심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저부터 좀 이렇게 줄여보자. 낭비를 줄여보자라고 하는 취지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김영무슨 책을 안 만드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ovement. 자, 통사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사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영어로 신텍스라고 그러잖아요. 신텍스라는 게 뭐냐 도대체? 도대체 뭘 배우는 것도 신텍스라고 그러냐? 또 어떤 친구들 그라마라고도 문법은 도대체 뭐냐? 이 용어들이 되게 헷갈립니다.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라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라마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 스쿨 그라머.
스쿨 그라마는 뭐냐면 학교 문법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 문법의 개념은 뭐냐면 이거예요. 학교 문법은 프리스크립티브합니다. 프리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규범 문법이에요. 규범. 규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그럼. 자, 예를 들자면 관계의 대명사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자, 관계의 대명사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which, who, whom, whose, that. 자, which는 사물에 쓰고 who, whom, whose는 사람에 쓴다. 그죠? 그 다음에 that은 사람, 사물 다 같이 쓴다. 이런 게 스쿨 그라마예요.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 이론이 아닙니다. 이 정해져 있는 것은 영어에 관해서 수백 년간 내려오면서 하나의 문법 규칙으로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스쿨 그라마는 자, 관계대명사를 가리킬 때 한국에서 관계대명사를 가리킬 때와 미국에서 관계대명사 가리킬 때와 영국에서 가리킬 때와 호주에서 가리킬 때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아야죠. 다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영어가 안 되는데. 자,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 which를 사물에 쓴다라고 하는 거를 미국에서는 사물에 쓴다 그러고 한국에서는 사람에 쓴다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영어가 안 되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건 영어가 아니라 각각 다른 언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스쿨 그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딱 정해진 거예요. 물론 미국 영어 차이점, 영국 영어 차이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한국어도 안에 사투리가 좀씩 있고 그런 것은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문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스쿨 그라마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100년, 200년 이라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 공시적으로 봤을 때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통시적인, 공시적인 하여튼 간에 한 세기에 딱 봤을 때 안 바뀌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촘스키가 말한 유니버설 그라마라는 게 있어요. 이 유니버설 그라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어떤 문법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입니다. 문법 능력. competence.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competence에 해당하는 그라마는 구체적인 아까 말한 관계대명사 그런 문법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 여기서 배운 통사론서는 잘 이걸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촘스키가 말한 유니버설 그라마라고 하면서 이론적인 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라마 그랬을 때는 이 스쿨 그라마를 뜻한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텍스는 뭐냐? 그러면 신텍스는 뭐 문법에 관련된 거 뭐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론입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theory죠. theory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썰이에요, 썰. 이론이라는 뜻, 이론. 누군가의 이론입니다. 누군가의 이론.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죠? 정해져 있지가 않다. 자, 신텍스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스쿨 그라마는 관계대명사가 자, which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who, 혹은 whom, 혹은 whose. 그 다음에 that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사물에 쓰고요. 이건 사람에 쓰고, 이거는 둘 다 된다. 둘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정해진 거잖아요. 딱 정해진. 근데 신텍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인데 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에 대해서 요게 사물이고 사람이 쓰고 둘 다 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틀림이 없어요.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요렇게 주장을 하죠. 요 세 개를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관계의 대명사라 그랬어요. 영어로 relative pronoun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내가 공부해보니까 여기 which와 who는 이건 관계 대명사이더라.
그러나 that은 관계의 대명사가 아니고 이 that은 뭐더라? 지시사더라. 지시사. 다른 말로 determine하더라. 영어로. 자, 이거는 relative pronoun이 아니고 determine하더라 라고 누군가가 주장을 했어요. 이건 주장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죠? 주장입니다. 주장. 누군가의 주장이에요. A라는 학자의 주장일 수가 있겠죠. 근데 B라는 학자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네 말 틀렸어. 이 세 개 다 그냥 관계대명사야.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거는 대명사가 아니고 사실은 의문사야. 의문문에 쓰잖아요. 의문사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고, 주장은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텍스는요, 이 스쿨 그라마의 내용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이론입니다. 썰이에요, 썰. 어떤 그 자기 주장이에요. 그 신텍스는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라마는, 스쿨 그라마는 학자마다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안 다르면, 다르면 큰일 납니다. 나라마다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안 달라요. 같아야 돼요. 스쿨 그라마 같아야 돼요. 이거 다르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같습니다. 근데 신텍스는 어떨까요? 그 스쿨 그라마의 어떤 특정한 학교 문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주장해요. 주장. 그래서 신텍스는 전부 다 논문들이 있는 논문들. 어떤 논문들이에요? 그 주장들이에요.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relative pronoun이다. 아니야. 두 개는 relative pronoun이지만 하나는 determiner야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뭘 쓰겠죠? 자기 왜 그런지에 대한 이론을 싹 쓰겠죠. 증거도 내고.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네. 라고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야 네 생각 틀렸어. 이건 말이야 내가 해보니까 이거야. 라고 다르게 디스어그리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신텍스입니다. 그리고 임용고사는 이 두 개 다 나와요. 스쿨 그라마도 시험에 나오고요. 요 이론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론도 시험에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 스쿨 그라마는 그나마 딱 정해져 있고 바뀌지 않으니까 배우면 좋잖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가르칠 것도 많고. 근데 문제는 신텍스예요. 신텍스는 뭐냐면 학자마다 다르네. 그러면 누구 학자 것을 공부해야 되죠? 임용고사 나올 때? 학자가 예를 들어 10명 있으면 10명 거 다 공부해야 됩니까? 다 다르게 주장할 텐데? 그럼 우리 머리 그냥 빠개지죠. 다행스럽게도 요 이론을 주장한 사람 중에서 촘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20세기 혹은 21세기라고 그러나요? 그죠? 예. 20세기에서부터 21세기에 걸쳐서 인문학 중에서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촘스키라는 사람이 요 학교 문법에 대한 이론을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이론은 학교 문법의 특정한 부장뿐만 아니라 학교 문법 전반에 대해서 자기 이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 촘스키라는 사람의 이론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영향력을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사론에 대한 이론은 촘스키의 이론이 거의 90%, 심하게 말하면 거의 99%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사론을 배웠다 그러면 전부 다 이걸 배웁니다. 물론 촘스키 아닌 다른 거 배운 사람도 가끔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어요. 촘스키가 배워요. 그래서 촘스키가 배워요. 그래서 임용고사에 들어가서 이 영어학의 통사론의 이 신텍스를 문제 냈다 그러면 100% 촘스키 이론을 냅니다. 다른 사람 거 안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심하시고 신텍스는 누구 거 배운다? 촘스키 것만 배우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10명 거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가 빠개질 텐데 우리는 촘스키 것만 배웁니다. 촘스키 이론을 우리가 변형생성 문법이라고 해요. 변형생성 문법 이라고 배웁니다.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 그라마.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라마. 그래서 앤드루 라더포드 책 이름도 트랜스포메이션 그라마예요. 즉 촘스키의 이 이론을 정리한 게 바로 앤드루 라더포드의 트랜스포메이션 그라마라고 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통사론을 배운다 그러면 촘스키 것 변형생성 문법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것만 배우니까 굳이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쭉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 이론이 왜 나왔는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촘스키 이전에는, 자, 여기 촘스키라고 그러고요. 촘스키가 1957년일 거예요. 이때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자기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죠.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편집을 해서 발표를 해요. 아스펙트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아스펙트. 이 책을 발표함으로써 그 전에 이 신텍스 이론과 그 이후의 신텍스 이론이 나눠집니다. 그 전에는 신텍스 이론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학파의 이론에 근거해서 뭐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막 논문들이 나왔었어요. 그 중에 가장 이제 보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가는 통사론에 관한 구조주의의 주장은 뭐였냐면,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공부하는데 사실 통사론은 문장의 구조를 공부하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 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학자마다 다른 거죠. 구조주의 학자들과 촘스키의 변형생성 문법 학자들 간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구조주의자들은 문장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그 데이터만 가지고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반면에 촘스키 학파들은 문장의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문장의 구조는 눈에, 귀에 보고 들리는 것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분석 안 된다.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John is easy to please. 그 다음에 John is eager to please 라고 하는 문장을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이걸 이제 A번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B번이라고 그랬을 때, 자, A번의 경우에 to please의 주어는 누굴까요? 누가 please를 할까요? 그 목적어는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는 아니지만 영어 실력을 총동원해서 A번을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존을 기쁘게 하기는 쉽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존이 뭘로 해석이 돼야 돼요? 목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목적으로. 존을 please 하는데 존은 쉬운 사람이야. 별로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야. 조금만 그냥 뭐 해주면 그냥 좋아가지고 헬렐레 그런 의미예요. 반면에 B의 경우에는 이 please의 주어가 누굴까요? 목적어는 누굴까요? 이때는 please의 주어가 존입니다. 그래서 존이 주어 역할을 해요. 이 please에. 자, 그러면 구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장의 구조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그 구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똑같은 구조처럼 보이는 is, is의 주어이고 is, eager의 주어인 존이 왜 A번에서는 please의 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주어로 해석해야 되는가? 왜 그렇지? 대답 좀 해봐 라고 하면 구조주의들은 대답을 못해요. 글쎄, 좀 희한하다. 이거 어떻게 그러지? 왜 네이티브 스피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딱 보고 A번의 경우에는 존을 please의 목적으로 해석을 하고 B의 경우에는 please의 주어로 해석을 할까?
희한하네. 왜냐하면 자, 눈에 보이는 구조에서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왜 다르게 해석을 하냐고요. 왜? Why? 구조주의 말 좀 해봐. 대답 못했어요. 여기에 있어 촘스키는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한 거예요. 자, 촘스키는 뭐라고 그러냐면 A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조가 두 개가 있다. Deep Structure라는 게 있고 Surface Structure라는 게 있다. 이것의 Deep Structure는 심층 구조는 사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것의 Surface Structure가 이렇게 돼 있던 거야. somebody, 이건 생략돼 있어. 즉, deep structure에서 please의 목적어 자리에 있던 존이 surface structure에서 is의 주어 자리로 이동했다는 이동. movement를 했다는 거예요, movement를. 반면에 B의 경우에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John is eager John to please. 아니, somebody가 아니지. sorry. 여기가 있어. somebody는 여기가 있는 거죠. 여기가 somebody가 있는 거죠. somebody가 주어죠. 여기는 반대로 somebody가 목적어죠. 존이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surface structure가 John is eager to please somebody. 이렇게 돼 있다. 이 경우에는 존 이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동을 안 했어요. 즉, 이 경우에는 존이 is eager의 주어이면서 동시에 to please의 주어인 거예요. 동시에 주어인 거예요. 굳이 그럼 이동을 안 했어요. 이동이 없어요. 반면 여기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금방 되죠. 존을 누군가가 플리즈 하기라고 하는 것은 쉽구나. 해석을 어디서 하면은 깔끔하고 명확하게 되죠? 딥 스트럭처에서 해석을 하면 아주 해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촘스키는 뭐라 그랬냐면 모든 문장의 구조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surface structure,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있다. 그래서 해석을 어디에서 해야 된다? deep structure에서 해야 된다. 즉,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구조만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영어의 문장 구조 중에 거의 한 80-90%는 surface structure하고 deep structure가 같아요. 여기처럼 여기는 거의 같잖아요. 큰 이동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처럼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해석을 어디서 해야 된다? deep structure에서 된다라고 주장한 게 촘스키 변형 생성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촘스키는 뭐라고요? 변형 생성. 변형을 했잖아요. 이렇게 변형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변형을 했다는 거죠. 이 변형한 것을 알아내야지만이 그 문장의 구조를 우리가 참되게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변형 구조가 일어나기 전에 원래의 구조, 딥 스트럭처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그 구조, 겉에만 나와 있는 구조를 가지고 분석하는 이 구조주의자들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딱 논문에서 제시한 거죠.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촘스키의 주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촘스키의 구조가 훨씬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 경우에 존은 플리즈의 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존을 플리즈의 주어로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구조주의자는. 그래, 이것을 설명하잖아요. 딥 스트럭처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서. 여기 이제 아이디어인 거죠. 요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논문에서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에서 박사학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자기만의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쓴 논문을 우리가 PhD
논문이다 그래요. 논문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차이가 없는데, 하나는 이론 박사, 하나는 실무 박사. 자, 이론 박사는 이런 거예요. 자기만의 뉴한 이론을 내야 돼요. 내 이전에 어떤 누구도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 논문을 쓴 논문을 우리가 이론 박사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PhD라고 그래요. 그거 PhD. Doctor of Philosophy라고 그래요. 철학 박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반면에 이제 실무 박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실무 박사는 누가 있을까요? 자, 성악하는 사람, 조수미 같은 사람이 이제 노래를 잘 불러서 박사학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림이라든가, 그렇잖아요? 뭐 건축에서 뭐 기가 막힌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건축학 박사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실무 박사, 실무 박사. 근데 실무 박사 중에서도 이론 박사를 하는 사람, 이 사람들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지. 예를 들자면 노래를 잘해서 실무 박사도 받고 음악에 대한 이론, 어떤 이론을 또 공부해가지고 이론 박사 두 가지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실무 박사는 학위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 Doctor of Education, Doctor of Music, Doctor of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많아요. 뒤에 실무 박사들은. 그래서 분리를 꼭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법 교수들 중에서도 PhD를 받은 교수법 교수가 있고 Doctor of Education을 받은 교수가 있어요. EDD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줄여서 이쪽은 여기에 가까워요. 실무 박사에 가까워요. 즉 어떤 식으로 박사를 받는 경우냐면 자, 누군가가 이론 박사로 교육학에 대해서 교수법에 대해서 논문을 딱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이론이 실제 과연 그런가를 학생들한테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클래스 안에 무슨 이론이 있고 무슨 이론이 있고 그거를 수업 시간에 적용을 해봤어요. 학생들을 두 반으로 나누어서 자, 이 반은 한 학기 동안 크라션이 주장한 방식으로 리스닝 수업을 해봤고 B 반은 다른 방식으로 해봤어요. 그리고 한 학기 지나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누가 더 성적이 올랐더라? 이쪽이 올랐더라. 그래서 이 이론이 더 뭐 한국의 영어 교육 환경에서는 더 적합하다. 그래서 한국의 영어 앞으로 듣기 수업은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논문을 썼다. 이게 실무 박사입니다. 실무 박사.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촘스키가 자기 박사학에서 주장한 이론이 이거라는 거, 새로운 거. Something new. new를 주장. 그전에는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던. 사실 그 전에 문장은 어때요? 이런 문장들은 다 이게 서피스 스트럭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가 딥 스트럭처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새로 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에 이걸 몰랐던, 자, 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나왔을 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저런 생각도 다 하네? 저런 생각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놀랐던 거죠. 그래서 촘스키가 1957년에 아스펙트라는 자기 이 책, 박사학위 논문, 사실 박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낸 건데 이게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준 거예요. 구조주의에만 이렇게 뭐랄까 익숙해 있던 미국의 언어학에 충격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 전역의 대학에 불려다니면서 특강을 다닌 거예요. 유명해진 거죠. 그러면서 촘스키의 변형생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 이론에 대해서는 전부 다 촘스키 것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촘스키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촘스키의 이 신텍스는 뭐라고요? 변형생성 문법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주장한 게 뭐예요? 딥 스트럭처가 있고 서피스 스트럭처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영어의 모든 문장의 구조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딥에서 서픽스로 갈 때 변형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변형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똑같겠죠, 구조가. 변형이 생기면 이제 달라지겠죠. 그럼 어떤 변형이 생겼을까? 어떤 변형이 생겼을까? 그 변형 규칙을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자, 변형 규칙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교에서 스쿨 그라머에서 배웠던 것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그게 변형 규칙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수동태, 의문문. 이거 전부 다 일종의 뭐예요? 변형 규칙이에요. 예를 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딥 스트럭처가 있어요. 어떻게? 존, kill the tiger. 그런데, 서피스 스트럭처에 A tiger was killed by John. 생략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에 요 사이에 무슨 변형 규칙이 존재할까요? passivization, 수동태.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수동태 규칙이라는 것만 배웠지, 아, 이게 촘스키의 변형 규칙에서 나온 거구나라고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예요. 이게 이러한 개념에서 나갔던 겁니다. 개념이. 그래서 아하, 딥 스트럭처가 존재하고 서피스 스트럭처가 있을 때 그 사이에 문장에 변형이 생기면 뭐가 있다? 규칙이 존재한다. 그 규칙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 있을까? 수동태 규칙, 의문문 규칙, 레이징 규칙, 프리포징 규칙, 뭐 수많은 규칙들이 존재해요. 그거를 이제 저랑 같이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왜냐? 그게 임용고사에 억수로 나왔어요. 무지막지하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임용고사 나올 때는 단순하게 다음 문장에서 일어난 변형 규칙이 무엇입니까? 찾아보세요. 아, 수동태 규칙입니까? 뭐 subject to subject raising 규칙입니까? 아니면 question 규칙입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되진 않죠. 그렇죠? 그거 뭐 초등학교 한 1학년 수준이니까. 어떻게 시험이 내냐면요. 그게 변형을 일으켰는데 그 변형이 무엇과 결합해서 나왔느냐. 그게 시험이 잘 나와요. 변형과 무엇을 결합했었는데 꼭 시험에 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변형과 무엇을 결합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냈냐 하면 constituents. 단위라고 하는 거.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즉 뭐냐면 자, 어떤 것을 변형을 시킬 때 아무거나 막 내 마음대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만 변형시켜야 돼요? 단위만. constituent에 해당되는 것만 변형을 시켜야 돼요. 자, 예를 들자면 해봅시다. John loves a very pretty girl. 존은 아주 예쁜 여자를 사랑합니다. 자, 이거 수동태를 해볼까요? 수동태. 자, 이걸 딥 스트럭처 해보고요. 서피스 스트럭처에서 수동태를 해봅시다. 자, 수동태를 한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very pretty girl is loved by John. 이렇게 내가 수동태를 해봤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pretty girl is loved very by John.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여기서 very pretty 라고 하는 것이 전체로 넘어가서 수동태 하면은 오케이. 이건 정문이죠. 그런데 두 번째 거는 요 pretty girl만 앞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수동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very는 그대로 놓아뒀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 이렇게 넘어간 거죠. 이거는 비문이에요. 그러면 질문이죠. 왜 very pretty girl만 수동태 돼야 되느냐? pretty girl만 수동태 되면 왜 안 되는데?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때 대답이 뭐죠? 아, 어떤 것이 수동태 돼서 앞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로 가는데 단위만, 그 목적어를 이루고 있는 단위라고 하는 것만 넘어가야 된다. 단위가 안 되는 것, 단위의 부분만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단위를 섞어서 간다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constituent 개념이에요.
어떤 것들이 변형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단위별로 변형이 일어나야 돼요. 단위가 아닌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 단위가 아닐 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떤 부분의 일부분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 전체가 넘어가야 돼요. 혹은 어떤 게 있는데 다른 부분의 일부분을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이동하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 단위, 자기 구성원의 단위를 다 데리고 가야 돼요. 빠뜨리면 안 돼요. 또 자기 단위만 데리고 가야지 다른 단위의 일부분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안 돼요. 이게 단위 성분 이동 제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잘 나와요. 변형은 거의 이게 시험에 나오던 것 같아요. 거의 다. 변형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낼 때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냐면, 자, 우리 집이, 자, 무슨 아파트 301호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 누나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플러스 나까지 합하면 몇 명이죠? 5명이죠. 자, 이 301호가 이사를 가, 부산으로 갑니다. 이사를 가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가만히 밤에 들어보니까 속닥속닥 뭐라고 속닥 그러냐면, 여보, 우리 이사 갈 때 할머니는 놔두고 그냥 가버립시다. 할머니를 이 아파트 단지 안에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에 가라 그러고 그 사이에 우리 그냥 이사 가버립시다. 할머니 놔두고 가버립시다. 하고 부산 이사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 불려가죠. 왜요? 불법이에요, 불법. 이렇게 이사 가는 건 불법이에요. 가족이 다 같이 이사 가야 돼요. 왜? 가족이 한 단위이니까. 똑같아요. 베리 프리트 거리 전체가 한 단위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이거를 어려운 말로 constituent라고 그래요. constituent. 단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동할 때 이걸 남겨두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 단위인데. 아무리 돈도 안 벌어오고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가끔 집에 나가서 잃어버리고 못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기 엄마 아빠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잖아요. 윤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가족이란 개념은 뭔데?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래서 하나의 가족 컨스티튜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 반대로 우리 엄마 아빠가 이사를 가는데 이렇게 이사를 갑니다. 아빠가 나한테 싹 와가지고, 야, 아들아, 우리 옆에 보니까 302호에 어떤 아가씨, 예쁜 아가씨가 하나 있더라. 데리고 가자. 그걸 같이 데리고 가면 되겠어요, 어떻겠어요? 아마 가기도 전에 엄마한테 맞아 죽을 거예요, 그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쁘고 좋아도 이 사람이 따라온다 하더라도 어차 따라갈게요.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왜?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이해됐었어? 무슨 말인지? 이게 컨스티튜언트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간단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자, 앞으로 보세요. 까다로운 거 되게 많아. 아래까래한 거 되게 많아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개념은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돼요. 아하, 컨스티튜언트가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개념, movement. 자, what is a constituent? 단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A constituent is a string of one or more words that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behave as a unit. 어떤 일련의 단어들이 통사론적으로, 의미론적으로 as a unit, 하나의 덩어리로서, 단위로서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 The constituents of a string of words can be verified by the number of constituent tests. 근데 이게 단위인지 아닌지 아까 했잖아요. A very pretty girl이 하나의 단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했어요? 자, 어떤 단어들이 이게 하나의 단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검증하는 방법이.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movement. 아까 했잖아요. 수동태가 일종의 movement잖아요. 이동을 시켜봐요, 이동.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동을 시켰더니 정문이더라. 그러면 그 이동한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단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동을 했더니 비문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때요?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뭘까요? substitution. 대체. 이걸 대명사로 바꿔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명사로 바꿔봐가지고 그게 대명사로 바꿨을 때 말이 되면 그게 하나의 단위이구나. 말이 안 되면 단위가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거기 이제 1번 보세요. 자, John loves a pretty woman. 존은 한 예쁜 여자를 사랑합니다. 자, movement를 통해서 이 pretty woman이 단위인지 아닌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A번. A pretty woman John loves. A pretty woman을 통째로 앞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preposing, preposing. 통째로 앞으로 이동시키는 거. preposing. 했더니 정문이에요. 그러면 a pretty woman이 하나의 단위구나. B번. 어를 남겨두고 pretty woman만 갔어요. pretty woman, John loves a. 비문이에요. C번. a pretty를 남겨두고 woman만 갔어요. woman, John loves a pretty. 비문이에요. 그래서 a pretty woman이 단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movement 중에서도 preposing을 이용해서 해보았더니 a pretty woman 전체가 하나의 단위이지 pretty woman이라든가 woman만은 단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이해되셨죠? movement, preposing을 이용해서. 자, substitution은 이거 대명사죠. pronominalization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번 뭘까요? substitution. John loves her. 자, a pretty woman을 전체를 뭘로 바꿔봤어요? 뭘로 대명사 해봤어요? her로. 했더니 정문, 오케이. 그런데 B번 보니까 John loves a pretty her. her를 무엇만 바꿔봤어요? woman만 바꿔봤어요. woman만 her로 바꿔봤어요. a pretty는 그대로 놔뒀죠. 그랬더니 John loves a pretty her가 됐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비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서 a pretty woman은 전체가 단위이지 woman만은 단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C번. John loves a her. 자, 이때 her는 무엇을 바꿔본 걸까요? 어를 놓아두고 pretty woman만 바꿔봐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주어진 example 1번 John loves a pretty woman이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a pretty woman은 세 개가 전체가 하나의 단위이지 woman이라든가 pretty woman만 따로 떼서 이동시키거나 대명사로 바꿨을 때는 비문인 걸 보아서 이건 단위가 아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목이 되게 제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자꾸 맥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그 일련의 단어들이 단위이냐 아니냐, constituent냐 아니냐는 뭘로 판결해 본다? movement나 substitution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제 또 movement도 여러 가지가 있죠. preposing이 있고요. passivization 있고요. clafting이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작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요? substitute pronoun도 있고 이건 question도 있어요. question.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박스로 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성분 분석 방법이 6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죠. 한 단어로 대체해본다. pronominalization. 두 번째는 뭐죠? question. 한 단어로 질문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동 가능해야 된다. passivization.
그렇죠? 하나하나는 클래프팅, 이뜻 강조용법. 클래프팅은 두 가지가 있죠. 슈도 클래프팅이 있고 일반 클래프팅이 있고, 그 다음 프리포징.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임용모사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 밑에 박스.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The books about Seattle이 하나의 상분임을 정문, 비문의 애를 만들어서 증명하시오. 자,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다겠죠.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거냐는 시험 보면 되게 정해줍니다. 어떤 시험에서는 이걸 가지고 해보세요. 어떤 시험은 이거 가지고 해보세요. 어떤 시험은 이거 가지고 해보세요. 주로 정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자, 밑에는 근데 이제 다 해보라고 하면 6가지 다 해봐야 되겠죠. John bought the books about Seattle. 자, the books about Seattle의 하나의 단위임은 첫째,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preposing. preposing은 다른 말로 topicalization하고도 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앞으로 이동시키는. 자, 답 보세요. topicalize. 1번. The books about the Seattle를 몽땅 다 앞에 이동시키고 John bought 했더니 정문이에요. 그런데 the books John bought about Seattle. about Seattle은 남겨두고 the books만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비문이라는. 이것으로 보아서 the books about Seattle 전체가 하나의 단위이지 일부분만은 단위가 될 수가 없다. 를 뭘로 증명했다? topicalization, preposing으로. 두 번째는 pronominalization을 가지고 증명을 해봤어요. The books about Seattle 전체를 뭘로 바꿔봤어요? 대명사로 해서 John bought them. books가 복수니까 them 했겠죠. 정문이에요. 그런데 John bought them about Seattle. them을 무엇만 바꿔봤어요? The books만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비문이라는 거예요. 아하. The books about Seattle 전체가 하나의 단위이지 the books만 일부분만은 단위가 될 수 없구나. 이 문장에서 다른 곳에서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3번, 4번, 5번, 6번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the books about Seattle 이 전체가 하나의 단위이지 the books만은 단위가 안 된다. 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다음 두 문장의 변형을 보고 1번의 BC, 2번의 BC의 문법성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번 How many books about Clinton did John write? B번 How many books did John write about Clinton? C번 Who did John write a book about? 1번의 A, B, C는 전부 다 정문이죠. 2번 볼까요? How many books about Clinton did John destroy? B번 How many books did John destroy about Clinton? Who did John destroy a book about? 은 비문이에요. 1번은 A, B, C가 다 정문인데 2번의 A, B, C 중에서 B, C는 비문이에요. 근데 문장 구조는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동사가 있고 북이 있고 about Clinton 있잖아요. 동사만 달라. 하나는 write고 하나는 destroy야. 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났을까? 생길까를 설명해 보라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write하고 클린턴의 destroy의 구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요게 또 시험이잖아요. 동사의 구조에 따라서 달라져. 자, write는 이게 두 가지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ambiguous합니다. 자, 첫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이 write가 있고 목적의 NP가 하나예요. 목적 NP가 하나. 그래서 그죠? Books about Clinton. 요 전체가 하나의 목적어입니다. 삼형식 타동사겠죠. write는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갖고 있냐면 여러분 write가 목적어가 구조가 두 개예요. 두 개로 이루어져요. 즉 거기 1번의 BC의 구조처럼 자 write가 있고
books, 뭐죠? books. books가 따로 있고요. about 클린턴이 따로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 놈이 하나의 단위가 따로 될 수도 있고요. 요 놈이 단위가 따로 될 수도 있어요. 단위가 달라요. 별개.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1번의 B와 C가 되겠습니다. 1번 A, B, C가 되겠습니다. A의 경우에는 How many books about Clinton? 이 전체를 통째로 보고 의문문 만들었죠.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B번의 경우에는 about Clinton은 남겨두고 books만 이동시켜서 의문문 만들어. 그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C번은 이 books에 클린턴만 의문문 만들어.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별도니까. 반면에 2번의 경우에는 destroy의 경우에는 하나만 있어. destroy의 경우에는 NP 하나만이 목적어입니다. 이 books about Clinton. 요 하나만. 요 전체가 그래서 의문문 만들어져야 돼요. 쪼개면 안 돼요. 단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2번의 B나 C가 B문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하,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아래 1번은 정문이나 2는 비문이다. 그 이유를 동사적 측면에서 설명해 보시오. Up the ladder John will climb. Up the ladder John will pick.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문장의 구조가 달라서 그렇죠. 여기도 이제 무브먼트를 통해서 성분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성분. 자, climb의 경우에 climb 어떤 문제가 있고 이때는 전체가 하나의 PP로서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동 가능. 그래서 1번은 이동 가능했어요. 두 번째 B번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픽업이 단위고 더 레더가 단위. 그래서 더 레더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 이 더 레더가 하나의 단위인데 요 놈이 이동하면 옆집에 있는 요 이쁜 아가씨를 데리고 요렇게 묶어서 이동하는 것은 어때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번의 경우. 왜 그러냐? 간단해요. 업이 이 더 레더하고 붙어서 단위가 안 되고 이 업은 픽과 붙어서 단위가 됩니다. 픽업. 클라임의 경우에는 이 업이 클라임에 붙어 있지 않고 더 레더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우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변형을 보았을 때 어떤 게 단위냐 아니냐는 그 문장 속에서 어휘 성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클라임의 경우에는 업이 뒤에, 픽의 경우에는 업이 픽업. 이해되셨죠? 어렵잖아요. 이거 쉽잖아요. 아까 a pretty woman은 금방 그냥 직관적으로 a pretty woman 하나 다 있는 걸 알 수 있지만 어려워요. 쉽잖아요. 모든 어휘를 그때그때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학생들 그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6번에 보면, 페이지 6번에 그 증거 1에, 제가 이거 틀렸더라고요. 증거 1에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증거 1, 이거 아무리 교정을 봐도 틀린 게 끊임없이 나와요. 클라임은 클라임.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거 잘못되어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up the ladder 다음에 이렇게 돼야 그래야지 말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말이 안 돼요.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세요. 나머지는 뭐 맞습니다.
자, 어떻게? 무브먼트를 통해서, 변형을 통해서 컨스티튜언트가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이 시험은 뭐예요? 무엇이 단위냐? 단위만이 뭐 할 수 있다? 변형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고 대명사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단위가 아닌 거는 안 된다. 여기 인명구사 무지막지하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4페이지에 그 1, 2, 3번은 되게 쉽잖아요. 그죠?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The Books About Seattle은 조금 까다롭죠. 긴가민가 하죠. 그죠? 그 다음에 5페이지의 경우에 Destroy가 Right는 이 구조가 이렇게도 되는구나.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는 Climb과 Pick의 경우에는 업이 어디로 붙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모든 어휘를 다 아셔야 돼요. 어휘의 구조, 특별히 동사하고 연결된 것들을 아셔야 돼요. 자, 페이지 7페이지에 2006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밑줄 준 부분이 단위인지를 문두이동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단, 비문, 정문 문장을 이용해야 한다. 1번, 2번을 준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을 이게 단위일까 아닐까? 1번, the people can move the sculpture into the museum. 2번, the people can see the sculpture from the museum.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The sculpture into the museum이나 the sculpture from the museum 비슷해 보이는데 자, 1번이 단위일까? 2번이 단위일까? 참 아리까리하죠? 이건 여러분이 move하고 see의 개념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 밑에 봅시다. move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 보세요. move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릅니다. 단위가 별도. 이 경우에는 단위가 하나. 이걸 여러분이 보고 딱 직관적으로 아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왜 이건 이렇게 돼요? move라는 성질 때문에. A를 B로 이동시키는. C는 전체를 보다. B에서 온 것을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저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영어 직관력. 어떻게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 구별하는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고 그냥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정말 까다롭죠. 눈치 코치를 좀 보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는 출제자가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이 출제자가 뭘 원하는지를 잘 보시고, 눈치 코치를 보시고 여러분이 파악해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간단하죠. 결정만 내면 자, 그러면 이제 이동을 시키면 자, A를 이동시키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제 into B는 했겠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정문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A into B 몽땅 요런 묶어가지고 서로 단위가 아닌데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비문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이제 반대겠죠. 자, A만을 이동시키고 블라블라블라블라 from B로 뒤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비문이겠죠. 반면에 A from B 다 이동시키고 블라블라블라 하면 어떻게 이건 정문이겠죠. 그게 답이에요, 답. 볼까요? 밑에 자 1번 The sculpture, the people can move into the museum. 정문이죠. 왜냐하면 the sculpture가 별도의 단위니까. 그럼 이것도 별도의 단위니까 여러분도 이동시킬 수 있겠죠. Into the museum, the people can move the sculpture. 정문. 그러나 단위가 아닌 두 개를 묶어서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The sculpture into the museum, the people can move. 이건 비문이에요. 아웃이에요, 아웃. 밑에는 정반대겠죠. 자, the sculpture, the people can see into the museum이 아니겠죠. Sorry. 이런 거 틀린 게 많아. From the museum이잖아. From the museum. From the museum. From이죠. From
from으로 바꿔주세요. 잘못 쓴 거예요. from the museum. 3번도 from으로 바꿔줘, into를. 2번도 into를 from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되잖아요. The sculpture the people can see from the museum. 비문. 그 다음에 from the museum the people can see the sculpture. 이것도 비문. 다 옮기는 것. The sculpture from the museum the people can see. 이거는 오케이.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 이건 2001년도에 나온 거죠. 아주 오래된 겁니다. 자, A, B 문장에서 your little brother가 구임을 형상한다는 것을 아래에 주어진 지침을 고려 입증. 여기서 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단위란 뜻이고, 여기서 프레이즈라고 하는 게 하나의 구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개념은 unit, 또 이 개념은 constituent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constituent.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요리를 브라더가 하나의 뭐예요? 단위예요, 단위. 이거를 프리포징을 위해서 이용해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I can't stand your little brother에서 your little brother가 단위라고 한다면 이것을 프리포징 시키면 B번처럼 되겠죠. Your little brother I can't stand 이거 정문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단위이면 뭐는 안 될까요? 이건 안 되겠죠. 자, little brother I can't stand your를 남겨두고 이것만 가세요. 안 되겠죠. 또 뭐 안 될까요?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러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또 뭐도 안 될까요? your. 이것도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또 뭐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겠죠. 왜? Your little brother 전체가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비문을 표시해봐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정도는 어때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쉽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러겠다. 어려운 게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임용고사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임용고사가 계속해서 뭐는 나오죠? 뭐는 나오죠? constituent가 되냐 안 되냐를 movement와 substitution을 통해서 계속 증명하는 이 내용은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뭐만 바꿔서? example만 바꿔서. example만 바꿔서. 이 내용, 본질적인 내용은 계속 임용고사 나와요. 뭐만 바꿔서? example만 바꿔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실력 자체가 높아야 돼요. 즉, 일반 영어 실력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영어 선생님 중에 영어 선생님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영어 선생님이 되는 가장 큰 덕목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덕목. 영어 실력이 좋아요. 일반 영어 실력이 좋아요. 일반 영어 실력은 하나도 없는데 통사론 이론 잘 알아. 교수법 무슨 이론 잘 알아. 문학의 이론 잘 알아. 은유법이 어떻고 만법이 어떻고.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건 해석시키면 해석도 못해. 문장 구조 파악도 못해. 메인 아이디어도 못 찾아. 그건 발전 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임용고사 준비할 때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하다 보면 문학 이론 잘 알고 교수법 이론 잘 알고 영학 이론 잘하면 임용고사 붙는 줄 알아요? 천만에 만만에 공떡이에요. 임용고사 붙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일반 영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첫째, 해석 잘 해석.
그래서 그 다음에 스쿨 그라마를 통한 문장의 구조 분석.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이게 수동태고 능동태고 금방 그걸 알아내셔야 돼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걸 몰라가지고 학생들이 되게 막 헷갈려요. 뭐를 중요하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 일반 영어 실력. 일반 영어 실력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따라가고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일반 영어 실력 없이 이런 이론 말짱 꽝이다. 반드시 일반 영어 실력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페이지 8페이지에 John ate the pizza naked. 이 naked가 어디에 속할까? 그 밑에 추리를 볼까요? 밑에 A번 추리는 naked가 S에 걸려 있죠. B번은 보면 naked가 VP에 걸려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이거 일반 영어 실력이라니까요. 즉, naked가 A번처럼 S에 걸리면 무슨 뜻일까요? 조시라는 사람이 벌거벗고 피자를 먹었다 그런 뜻이에요. B번처럼 해석하면 무슨 말일까요? 피자가 네이키드한 상태로 되어 있는 피자를 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피자가 뭐 포장이 안 됐다든가, 그죠? 피자가 뭐 덮여 있지 않는 네이키드한 상태의 피자를 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 네이키드가 VP에 속한다. 따라서 맞는 스트럭처는 B이다. 이게 이제 페이지 10페이지에서 증명을 하거든요. 페이지 10페이지 가볼까요? 페이지 10페이지 가서 보시면, 자, though movement 밑에 2번 볼까요? Eat the pizza naked though he will. 이때 eat the pizza naked를 VP를 몽땅 이동시켰어요. VP를 몽땅 이동시켰어요. 그랬더니 정문이에요. 그런데 2번이 B를 보시면 eat the pizza though he will naked를 밑에 놓아뒀어요. 놓아두고 가서 그랬더니 비문이라는 거 네이티브들이. 이렇게는 안 써. 이것으로 보아서 eat the pizza naked가 하나의 단위고 덩어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어렵잖아요. 이거는 일반 영어 실력이 꽤 높다 하더라도 이거 만만치 않아요. 어려워요. 이게 이제 임용고사 난이도를 높이는 교수들의 방법이에요. 자, 이제 constituent만이 movement를 하고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했지만 무엇이 단위인지는 이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쉬운 example일 경우에는 금방 찾아요. A pretty woman은 금방 찾아요. 그러나 더 books about theater는 약간 헷갈려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Eat the pizza naked는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게 뭐지? 이게 임용고사 난이도 높이는 방법이에요. 어떤 example을 쓸 거냐? 그럼 이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반 영어 실력이다. 꼭 여러분께서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8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했죠? 이게 이제 어디 속한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9페이지 가봅시다. 자, 프리포징. 아까 프리포징 우리 했잖아요. 이제 무브먼트 중에서는 프리포징, 토피컬라이제이션 같다 그랬죠? 패시바이제이션, 레이징 뭐 등등등등등.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프리포징. 프리포징이 이제 또 훨씬 큰 제품인데 프리포징의 가장 대표적인 게 토피컬. 프리포징의 한 애가 토피컬라이제이션이고 또 다른 애가 패시바이제이션, 레이징, 디스로케이션 등등 있어요. 이거 하나씩 다 저희들 공부할 거예요. 자,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토피컬라이제이션에서 이 토피컬라이제이션을 다른 말로 그냥 프리포징이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1번 보시면 beans, John hate. 그냥 beans 목적으로 앞으로 쭉 보내면 되는 이게 뭐야? NP 프리포징이에요. 목적어 프리포징. Our daughters we are proud of. Poetry. We try not to memorize. 이렇게 툭 앞으로 보냈어요. 근데 관계 전부 다 NP예요. 그럼 NP 프리포징이에요. 근데 이번에 A처럼 관계 동사가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Ralph says that he will clean his room. And clean his room he will 했을 때 he will 다음에
VP에 해당하는 클리니스룸이 몽땅 같잖아요. VP 프리포징이다. 자, 프리포징이 뭐다? 요건데. 여러 개 있으니까 다 여러분께서 다 그거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dislocation. 자, dislocation은 뭐냐면 topicalization하고 dislocate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것도 똑같아요. 자, 주로 이제 NP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보내요. 자, topicalization은 NP를 앞으로 보낸 다음에 그 뒷자리는 비어 있죠? 비어 있습니다. 그 보세요. 페이지 9페이지에 NP 프리포징 ABC 보세요. 빈스가 앞으로 갔잖아요. 근데 뒤에 어때요? 비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dislocation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left dislocation, right dislocation. 자, left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right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자, 왼쪽부터. 자, 어떠한 NP를 이동시켰어요. 이동시키고 그 뒷자리에 비어있으면 topicalization. 근데 이 자리에 요 이동한 NP에 해당하는 대명사를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써줘. 이걸 dislocation. 그러니까 dislocation은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대명사를 써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건 이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dislocation은 이동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명사가 들어있으니까. 학자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는 일단 이동하고 대명사 들어갔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left, 오른쪽으로 가면, 자,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에 이제 NP가 가고, 이 자리에 대명사가 들어가겠죠. 이거 샘플 봅시다. 3번. Left dislocation. My sister, she's a college student. 자, my sister가 she 자리에 있어, she 자리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고 그 자리에 she를 넣어준 거예요. B번. That old toy my brother gave it to his friend. 자, that old toy는 gave의 목적어 자리에 it 자리에 있었어요. 그걸 왼쪽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it을 넣어줘, 대명사를 넣어줬어요. Left dislocation, 왼쪽이니까. 자, 오른쪽은. She's a college student, my sister. My sister가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is의 주어 자리에 있었어요. 이걸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대명사 she. B번은 my brother gave it to his friend at that old toy. That old toy는 gave의 목적어 자리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그 자리에 it. Right dislocation. 이해되셨죠? 자, topicalization과 dislocation의 차이점. topicalization은 이동만 하고 원래 자리가 비어있다. dislocation은 이동을 하고 그 자리에 대명사를 넣어준다. 여기 차이점. passivization, 수동태. John killed a tiger was killed by John. 이거는 이제 수동태 다 아시는 거니까. 굳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오케이. 우리가 이제 잠깐 쉽시다. 그렇죠? 시간이 조금 돼서 1시간 반이 넘어서 잠깐 쉬었다가 브레이크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원래 우리가 1월에서 4월달까지는 뭘 하기로 했어요? 개론서. 자, 김영문이와 개론서를 하고 뭘 하겠냐면 An Introduction to Language라고 하는 by Fromkin. 이것의 연습 문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연습 문제 어떻게 할 거냐면 매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 주는 쉽지라. 첫 주는 쉬고 두 번째 주부터 연습 문제 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 일반적으로 이제 통사로는 4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 8주죠. 8주를 다 끝나고 나서 연습 문제 하기에는 너무 8주 내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통사론의 경우에는 첫 주만 안 하고 두째, 셋째, 넷째 주 이렇게 틈틈이
틈틈이 제가 연습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이제 반면에 이제 히스토리가 다 끝나면 연습 문제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음성과 의문론도 다 끝나면 연습 문제 하고요. 모폴로지 다 끝나면 연습 문제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 시멘틱스, 프로그래머 다 끝나면 연습 문제를 할게요. 통사로만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서 이렇게 제가 연습 문제를 좀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첫 주는 연습 문제는 쉬고 두 번째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하겠습니다.